제가 뭐 전날마다 맨날 카톡 오고 이렇게 전날마다 그냥 내고 있어요. 인터넷 시작. 뭐 있어요? 조교님도 아마 앉으시면 될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아까 방식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단지 하나 구별되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 인상관리에서 보게 되면은 가리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요 비료량이 좀 많잖아요. 이제 철 같은 경우 이제 볼게요. EDTA 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이나 붕소 같은 걸 미량원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철이 미량원소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통 비료량 계산할 때 인산가리나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72 이렇게 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리몰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철이나 붕소 같은 경우는 ppm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은 보면 24 ppm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철은 보게 되면은 철도 보면은 실제로 비료량 3.51로 되어 있고 들어간 양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EDT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EDTA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없죠? 왜 없을까요? 필레이트가 굉장히 복잡해요. C가 막 보면은 뭐 OH, OH가 여러 가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분자량 보세요. 얼마로 나와 있나? 382죠. 근데 철은 이제 원자량 55.9인데 굉장히 그 OH, OH를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붕소 같은 게 보면 3, 2, 0.2쭉 되어 있죠. 굉장히 미량원소. 굉장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ppm 따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ppm. 이거 자체가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아까 소형 계산했었고 그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배양의 배지 산도에 관련해서 볼게요. 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산도가 중요하느냐? 사고가 20보다는 산도에서 발생하고 pH에서 발생하거든요. 주로. pH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셨죠? pH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7이다, 8이다, 9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일까요? 답을 남겨줘. pH 7, 9 이거 볼게요. pH 7하고 10하고 7하고 8하고 1 차이가 나잖아요. 1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1만큼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 몇 배 차이 나는 걸까요? 10배 차이라고 해요. 10의 로그라고 배웠죠. 로그. 뭐냐면 pH가 만약에 뭐 10이면은 10하고 8하고 9하고 사이가 한 개 올라갈 때마다 얼마큼 차이 난다? 로그니까 10의 로그 10으로 돼 있죠. 보통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하고 6하고 수소 농도가 100배 차이가 난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5에서 6에서 5로 바뀌면은 뭐 1 떨어진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실제는 10배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지진도 얘기 나오죠. 7하고 6하고 7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제가 알기로 6하고 7하고 차이가 10배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1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 그 차이는 10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내에서는 이게 수소 비율이 높으면은 뭐예요? 수소와 OH가 합친 게 14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7이고 OH가 7이면은 그걸 우리가 pH 7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수소가 5고 만약에 OH가 10이면 그걸 보고 우리가 pH 7이라고 불러요. 이거들이요. 거꾸로 잠깐만. 9라고 pH를 9라고 불러요. 이것들. OH가 많으면 이제 9. pH가 많으면은 이제 pH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이것들이요. pH가 8이면은 이제 수소 농도가 많을수록 pH가 떨어지고 OH가 많을수록 OH가 높아질수록 pH가 올라가요. 또 OH 그러니까 수소와 OH가 합친 게 14가 돼요. 14, 10ml. 그러니까 14가라는 숫자가 나와요. 둘이 합치게 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pH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5.2에서 5.8 정도면 뭐 좋다고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5.5에서 6.3까지 좋다고 하는데 보통 5에서 7이라고 하면은 재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양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에서 7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7이 문제가 될까요? 6.8이 문제가 될까요? 돼요, 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뭘로 커버한다?
철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을 다른 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EDTA 처리 아니라 다른 철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에서 7이라는 얘기는 뭐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절이 가능하다. 5에서 7 사이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9가 이상 넘어가면 뭐 9 이상 올라가지 넣겠죠. 그 다음에 뭐 7이 이상 되면은 철과 특히 이 철이 흡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pH가 6.5 이상 올라가면 철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5.2에서 5.8, 6.3까지는 굉장히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pH가 이제 4.5 이하씩 떨어지게 되면은 양이온들이 응고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일부 이제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pH가 4.2로 떨어지면 붕괴가 시작됩니다. 배지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4.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pH가 너무 너무 선이 강하게 되면 뿌리가 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A통, B통, C통을 사용할 때 C통을 웬만하면 A통, B통을 B통에다가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은 B통에 다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C통 사용할 경우 잘못하면 C에 있는 질산이 한 번에 밀고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A통, B통에 넣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pH에도. 왜냐면 얘가 솔밸브가 딱딱 뜰 때 이게 이제 비료랑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만 확 들어가 버리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는 제일 문제가 바로 수경 재배에서 제일 발생하는 요겁니다. 7 이상. pH가 7 이상 들어가면 뭐가 흡수가 안 돼요? 철과 인이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어를 하고요. 그다음 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일부 양이온이 응고되는 현상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하죠. 그들이. 보통 이제 뿌리 흡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5에서 6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6.5에서 7 같은 경우 잘 되는데 보면 pH가 낮을 때 철, 망간, 아연, 구리 같은 흡수가 잘 되고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된다. pH가 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철하고 망간 사용이 없는데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pH가 높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 철, 밑에 있는 철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인산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pH가 높으면은 철 결핍과 이인 결핍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인 결핍은 별 문제를 안 삼아요. 왜 철 결핍을 문제를 삼을까요? 사고 나면 철 결핍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인산은 이동이 잘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엽인 아래쪽에 있는 필요 없는 잎에서 인을 빼다가 생장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인의 결핍은 생장 쪽에 발생 안 하죠. 새로운 잎에서는. 철은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은 아랫잎에 있는 철을 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철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장점에서 철의 결핍이 발생을 해요. 철 결핍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1헥타의 온실에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에 1헥타에서 철 결핍이 한번 발생했을 때 얼마 정도 피해가 날까요? 한 두어방, 토마토로 두어방 정도, 뭐 오이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피해가 지속되니까 약 매출로 따졌을 때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크게 날아가죠. 그래서 철 결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저희가 제일 보는 게 이 pH가 높을 때 문제를 얘를 주로 봐요. 철을. 인 같은 경우는 아랫잎에서 발생하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이미 그때는 우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철은 대처할 수가 없어가고요. 그래서 철은 다행히도 우리가 EDTA 철 말고 EDFA 철, EDA 처리하고 있는데 EDPA 처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액상 처리하고 부르는 철인데 pH가 7.5, 8.0이 돼도 흡수가 잘 된 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화가 안 된 철이 있어요. 안정적인 철이 있는데 보통 그거를 갖다가 놓고 있다가 pH가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액상철로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액상철이 비싸요, 더 비싼. 그러니까 pH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 pH라는 거는 이제 강원을 맞춰주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양분이 많이 들어있어도 이 pH가 높아버리면 어떨까요? 흡수 자체를 못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너무 짜버리면 음식 자체를 못 먹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은 얘는 이 pH가 너무 높아버렸을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의 결핍이 날 수가 있다. 다른 양분보다 왜 철의 결핍이 위험하느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잘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철의 결핍은 치명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생장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분이 모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래쪽에서 빼도 위로 가버려요. 근데 이동이 안 되는 원소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칼슘하고 철인데 철은 바로 pH에 굉장히 민감하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10번 중에서 그러니까 한 20번 중에서 19번은 pH가 높은 게 문제일 거예요. 한 번 정도는 pH가 낮을 때가 문제되고 보통 pH가 높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H가 높게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뒤에 가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상 처리에서 갖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한번 발생해서 크게 사건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pH가 하루 높았어. 그래서 pH가 그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떤 걸 볼까요? 공급 사이트에서 한번 봐요. 그럼 배에 측정한 그러니까 드리퍼로 받아서 측정하면 되겠죠. 그게 7.0명이 너무 안 돼요. 이건 조정하기 쉬워요. 뭐 쓰면 돼요? 질산 쓰면 되죠. 우리 배웠죠. 질산 쓰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근권이에요. 근권의 pH가 높을 때 산을 쓴다고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우리가 배양액을 조정을 해야 그때 조정을 해야 되고 일단은 근권의 pH가 높아지면은 바로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액상처로 바꾼 다음에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근권 pH가 내가 EDTA 가로초를 쓰고 있는데 근권 pH가 7.5가 한 3일 유지됐어요. 철급이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안 나올까? 이게 일주일씩만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pH 점검을 배액을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했다. 사고 날 일이 없죠.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면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점검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틀에 한 번만 해도 큰 문제가 왜냐면은 pH 올라갔네? 야 액상철 갖고 와갖고 들이부으면은 얘는 흡수가 되거든요. 이것들은. 육상처럼 어떻게 다 A통에 넣죠. 처음 무조건 A통이에요. 연면시비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이제 효과가 있다는 문헌이 있는데 그건 일본하고 한국 문헌에 있고요. 맞아 일본. 네,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철이 흡수가 안 된다고. 네. 철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칼슘하고 철이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 연면시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동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하지 말라고. 오히려 연면 시비가 칼슘 혁명을 방해한다. 기공을 막아서. 하지 말라고 돼. 오히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책에만 되어 있는데 이상하죠. 왜 한국하고 일본에만 돼 있을까?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근데 다른 양분들 있잖아요. 마그네슘이나 질산태질소는 이동이 돼요. 2% 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걔는 이동이 잘 돼요. 가만 놔둬도 칼슘하고 철은 이동이 안 되는데 마그네슘, 뭐 질산태질소, 인산 이런 거는 이동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배액 두 번 체크하셔야 돼요. 공급하고 배양하고 두 번 측정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내가 공급하는 거 pH를 맞추는 이유는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된 배양액의 pH가 높아서 응고될까 보는 거고 배지인의 거 배액을 보는 이유는 배지 내에서 철이 응고가 될까 보는 거, 화산화가 될까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양쪽 다죠. 예. 공급이랑 배액이랑. 근데 하루 그렇다고 문제되지 않으니까 매일 체크하는 건 원래 머릿속에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매일 체크해야겠다. 이거는 저기 일반 기업형 농장에서 매일 하는 일이거든. 매일 체크한다. 이거는 점심 먹고 한번 매일 체크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그렇다고 해서 이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급이시, 공급 pH, 배액이시, 배액 pH. 그렇죠. 두 가지 약속. 매일 체크하죠. 체크한다는 그렇죠. 그것만 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사고.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고 날 일이.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잘한 사고는 나도 되는데 큰 사고는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잘한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대형 사고는 나면 안 돼. pH가 올라도 철급이 왔다. 큰일 나요. 대형 사고 이거.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높아서 철급이 왔다. 이거 대형 사고예요. 이거 대형 사고 안 나는 거는 점검만 하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고가. 그러면은 우리가 pH를 조절할 때 보게 되면요. 여기다가 이제 중탄산이 보게 되면은
적당한 중탄산은 우리가 배지의 pH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중탄산이 있는데요. 중탄산에 산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pH가 중탄산이 있잖아요. 중탄산에다가 이제 수소기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배지를 pH에 변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중탄산 우리가 보통 30에서 50 ppm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중탄산이 50 이상 들어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중탄산이 없는 거는 걱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개 중에 이제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pH가 낮아졌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원소 분석한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데이터를 딱 보면은 중탄산이 10 ppm 이하예요. 그러면 pH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언제 내려가느냐? 적심치고 아니면은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그때 pH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중탄산이 들어있으면 pH가 안 떨어져요. 그 안정적 유지.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중탄산 같은 경우는 만약 진짜 중탄산이 없을 경우에는 중탄산 가리나 중탄산 나트륨을 C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때는 C통에다가 B통에 안 되고 C통에 B통에 넣으면 응고되거든요. 항상 C통에다가 중탄산 가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pH가 중탄산은 그러니까 중탄산은 많으면은 뭐예요? pH가 높고요. 그 중탄산이 너무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pH가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작물의 흡수와 pH의 변화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질산이 많이 들어가면은 근권의 pH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산태 지수를 뭐라고 하면 생리적 알칼리 비료라고 불러요. 생리적 알칼리 비료다. 뭘까요? 생리적 알칼리 비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산인데 식물이 흡수하면 알칼리로 변한다. 뭘까요? 볼게요. 질산태 지수를 흡수하게 되면은 식물이 질산태를 흡수하잖아요. 그럼 식물의 반대로 흡수로 OH기를 내놔요. 이 OH기를 내놔버려요. 그럼 OH기는 뭐예요? 알칼리요, 산이에요. 알칼리죠. H가 산이고 OH는 알칼리죠. 그러니까 질산태 지수를 흡수하게 되면은 알칼리도가 어떻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pH가 올라가면은 질산태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이죠. 그럼 뭘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암모니아태 보이죠, 저기. 암모니아태는 뭐예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NH4 플러스죠. 그럼 알칼리죠. 알칼리 흡수는 뭘 내놔요? 식물은 알칼리 기운을 흡수하면 수소기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질소를 흡수할 때 두 가지 질소가 있잖아. 뭐예요? 질산태 질소가 있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질산태 질소를 먹이면은 배지가 올라가요? pH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pH는 올라가죠. 반면에 암모니아태를 먹이면 pH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내가 배지 pH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산태를 늘려야 돼요? 암모니아태를 늘려요? 암모니아태를 넣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질산태를 많이 넣게 되면은 오히려 pH가 근권 pH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볼게요. 이 질산태를 많이 흡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과일이 달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잎이 만들어질 때일까요? 잎이 많을 때 질산태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pH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잎을 잘라도 pH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산태를 빨아먹고 이걸 내놓게 되죠. 수소기를 OH기를 내놓게 되면은 이제 바로 pH가 올라가는데,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내가 이제 과일이 많이 달렸어요. 과일이 많이 달리면 뭘 흡수해요? 과체로 해서 과일이 많이 달리면 뭘 흡수해요? 칼리를 많이 먹죠. 칼리, 포타슘을 많이 빨아먹어요. 그럼 칼리가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수소기가 나오면 됐죠. 수소기가 나오면 어떻게 pH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일이 많이 달리면 pH가 내려가거나 안정화되고요. 반대로 과일이 없으면 pH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토마토를 볼게요. 토마토의 정식 초기에는 과일이 있어 없어요? 올라갈 때까지. 삼상하고 올라가요? 없죠.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원칙이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왜 과일이 없습니까? 착화가 돼서 과일이 비례되시면 어떻게 돼요? pH가 내려가는 일은 없고 안정화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당한 범위 내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식 초기에 질산태가 좋을까요? 암모니아태가 좋을까요? 질산 정상 초기 암모니아태가 좋죠. pH가 올라가니 질산태를 넣으면 pH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입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암모니아태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독성이 있다. 많이 주면 독이다. 식물이 잘못하면 이파리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비율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암모니아테가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암모니아테하고 볼게요. 제가 요거는 하나 더 에너지 면 설명해 볼게요. NO3하고 NH4하고 누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배웠었는데 NO3하고 에너지 관점에서 NH4가 많죠. 왜 암모니아가 많죠? 왜 많아요? 에너지 왜 암모니아가 많아요? 요새 우리가 자동차 얘기할 때 그렇죠, 수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전기 얘기할 때 요새 수소가 위험하니까 암모니아테로 변화시키라는 얘기 있죠. 들으셨죠? 왜 암모니아테로 바꿔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단백질을 식물도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 살아가려면은. 네. 그러면은 NH4로 만들어요. NH4에 C가 달라요. 그러면 NO3를 흡수하게 되면 NH4로 만들어야 되겠죠. O 떼고 수소 만들면 에너지 들어가죠. 약광기 때 그러면 암모니아가 좋아요. 질산태가 좋아요. 암모니아가 좋죠. 왜? 에너지가 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다? 독성이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한테 많이 넣으면 독성이 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 볼 때는 암모니아테가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들. 아마 우리가 여기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아마 암모니아테 지수 이게 보면은 아미노산 NH4, NH3 다음에 C 붙이고 막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생물학 시간에. 근데 생물을 선택하신 분 배웠죠? 아미노산 NH로 붙어 NH3 쭉 붙어 있잖아요. 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은 그걸로 돼 있어요. NH 그 암모니아테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식물의 암모니아테를 흡수한 이유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도 단백질이 많죠. 왜 많아요? 암모니아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소 고정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산태가 들어가면은 근권에서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래서 생리적 알칼리 비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모니아테는 뭐라고 반대로 하면? 암모니아테가 많이 먹으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네.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부른다. 예,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부르죠. 그러면 과일이 많이 달렸다. 그러면은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과일이 많이 달려서 잎이 없고 과일이 많이 달렸어. pH가 내려가는 확률이 높죠. 과일이 하나도 없고 잎만 많아요.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 초기에 과일이 없을 때는 과체로 해서 일반적으로 pH가 올라가다가 과일이 착화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된다. 이제 그다음부터. 근데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되게 안정화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식물이 질산태를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pH가 조금 더 올라간 쪽에서. 그러면 또 하나가 칼슘이나 과일이 착화되면 많이 흡수됐잖아요. 질산태를 많이 할까요? 칼슘을 많이 흡수할까요? 과일 달리면. 그래도 질산태 흡수율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을 넣으면은 질산태는 쪽쪽 다 빨아먹는데 칼슘은 덜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근권에 엽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수경재배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산태 지수를 식물들이 흡수를 잘하는 편이고요. 양이온 흡수는 좀 덜 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pH가 우리가 100을 안 빼도 이C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양이온이 되게 밑에 침착되어 있습니다. 질산태가 아니라 암모니고 칼슘이라든가 포타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많이 흡수돼요. 그래서 실제로 과체로 재배에서 그러니까 근권 이C를 지나치게 높이면은 가끔 이제 칼슘 과잉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제가 이제 컨설팅 사례를 가르칠 때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칼슘 과잉 증상들이 있는데 그때 발생을 해요. 수경 재배에서 이C가 너무 높아지면은 칼슘이 집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칼슘 과잉 증상이 발생해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과일이 많으면은 뭘 많이 흡수해요?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고 과일이 많으면 그러면 pH가 안정화되거나 내려갈 수 있다. 그다음에 잎이 많으면 pH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질산태를 많이 먹으면 pH가 올라가고 아모니아를 먹으면 pH가 떨어진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pH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항상 pH도 그날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0이 나오고 2, 3회쯤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 점심 먹고 한번 11시쯤 측정할 때 EC와 pH를 동시에 측정하면 딱 맞는다. 이 시간대 가장 안정한 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유가 있으면은 첫 배액 같은 것도 검사해도 좋아요. 아침에 오자마자 한번 할 수도 있고 10시, 11시에 한번 하고 점심 먹고 한번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한다고 하면 점심 먹고 한번 하라고 해요. 한 번만 할 때. 그래서 pH는 사고율이 높으니까 이 C가 높으면요 내가 원하는 C보다 높아. 예를 들어 한 8 정도 7, 8 나와야 되는데 이 C가 12가 됐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일이 조금 작아지고 맛있어져요. 단단해지고. 근데 양이 조금 덜 나오겠죠. pH가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확이 안 돼요. 이 C가 높은 건 무슨 사고? 작은 사고. pH가 높은 건 대거는 사고. 우리가 뭐에 더 중심을 써요? 어디에 뭘 주로 봐야 돼요? pH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pH를. 이 C가 높은 거는 막말로 좀 맛있는 과일이 될 수 있어. 장사꾼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과일 딱딱하고 맛있어. 근데 얘는 높으면은 pH가 높으면은 과일 모양도 안 좋고 생산량도 안 나오고 기형과도 막 나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거는. 근데 pH가 높아서 나온 사고는 대형 사고고 이 C가 높은 거는 뭐 사고 나봐야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들은. 보통 우리가 뭐 20개 이상 하라고 하는데 한 1회 이상은 권장하고요. pH는 항상 한번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채취하시면 맞을 것 같고 뭐 20개 이상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측정하시려고 하면은 저 안면 배지는 가능해요. 코너 배지는 20개 못해요. 그 다음에 pH의 측정 방법을 좀 볼게요. 평균 내면 될까 안 될까요? 문실에서 평균을 내지 말아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pH를 내면 평균 내시면 특히 pH 관련 평균 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볼게요. 내가 pH를 측정을 하는데 3월 8일 날에 pH가 5.5예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5.3에서 6.5가 우리가 목표값이에요. 그 안에 5.3에서 6.5 사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퍼펙트로 봐요. 근데 5.2가 5.2 이하 2개야. 그래서 내가 pH를 좀 올리고 싶어요. 올렸더니 6.5 이상이 4개가 됐어요. 근데 또 5월 8일 가니까 딱 pH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3월 8일 평균과 3월 15일 평균과 3월 20일 평균을 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말한 목표값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평균 내버리고. 그래서 뭘 보느냐? 이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6.5가 넘어가는 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를 본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5.2 이상이 5.2 이하로 몇 개가 떨어지느냐 그 떨어지는 개수가 늘어나냐 줄어나냐 보는 거지 평균 내면 안 된다는 거 이것들은.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 있는데 평균 냈다가는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안정권에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표라는 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위로 벗어나고 있으면 pH를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높이는 쪽으로 추정하죠. 그러면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pH가 내려가고 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중탄산가리를 C통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pH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모니아태 지수의 그러니까 이따 저격도 할 수 있고요. 암모니아태 지수를 늘려두죠. 뭐 질산암모늄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산도요. 인산 가리가 있고 인산 암모늄이 있어요. pH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 넣어줘야 돼요? 인산 가리, 인산 암모늄? 내가 인산을 넣어야 되는데 인산 암모늄을 넣죠. pH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인산 가리를 인산 암모늄을 넣어요. 인산 가리를 넣죠. 처방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인산을 넣고 싶은데 인산 가리를 넣을 수 있고 인산 암모늄을 줄 수 있어요. 내가 pH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인산 암모늄을 넣고요. pH가 내려가있을 때 인산 가리를 집어넣어요. 평상시에는 인산 가리를 넣고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처방전을 만들 때는 이 pH를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이것들을. pH는 잘못되면 어떤 사고? 대형 사고. 그 대형 사고 중에서 그래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철을 준비하고 있다. 액상철을 갖고 있다가 pH가 6.5 넘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넣어버린다. 그럼 6.5 넘어가면 꼭 사고 날까 안 날까요? 안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누가 그러죠? 야 6.5로 한 20일 됐는데도 사고 안 나. 그래 너도 우리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정도 그냥 날아가니까 1렉터에 5천만 원 날아가니까 그거는 네가 비료값 1, 20만 원 아끼려고 보험을 5천만 원에 보험을 걸래? 아니면 그냥 1, 20만 원 내고 그냥 넘어갈래? 그럼 나 1, 20만 원 내고 그냥 넘어가겠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좋잖아요. 나무가 좋고 그러면은 pH가 높아도 잘 버텨요. 근데 나무가 약하면 pH가 있고 또 광이 좋잖아요. 버텨요. 광이 안 좋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pH는 측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기계 달린 건 센서죠. pH 센서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그 뭐지죠? 배액이나 이 공급 그러니까 양액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액 그러니까 그 약에 공급되는 걸 비커로 받으라고 했죠. 비커 측정할 때 뭘로 할까요? 페이퍼로 쓰는 게 좋아요. 페이퍼로 쓰면 좋고 그 다음에 배액도 뭘로 해요? 페이퍼로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세요. pH 센서는 써보시면 아는데 하나 측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잡아놓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멈출 때까지 걸리거든요. 페이퍼 어때요?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체크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5.5인지 5.6인지 알고 싶나요? 5.3에서 5.6.5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나면 확인하면 되죠. 근데 뭐 5.8이건 5.6이건 뭐든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페이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밀할 때 연구용을 할 때는 센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머프 걸을 쓰는데요. 4에서 7범이에요. 이것들요.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옛날에는 100장 하나가 2, 3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4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대요. 100장이. 비싸죠? 네. 100장이면은 며칠 쓸까요? 부지런하면 6개월 쓰고요. 부지런하면 6개월 써요. 6개월. 그렇게 많이 예? 그렇게 많이 써요. 100장밖에 안 써요. 네. 매일 쓰는 분이 없거든. 아, 내가 매일 체크하고 못 봤어요. 3일에 한 번만 체크해도 양호하신 분이에요. 한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리트머스 종이는 6개월 이상 갖고 있지 말라 그래요. 잘 보관하면 쓸 수 있는데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건 지금 이거 밑에 거 토양 측정하는 거고, 이건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측정용 시스템 방법에 보면은 뭐 배지의 배양을 측정할 때는 배지의 주사기 꼽는 건 뭐예요? 저기 앞면 쓸 때는 주사기로 꼽고요. 아까 배지 자체를 채취하여 망사에 넣고 꽉 짜서 배양을 채취한다. 망사를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냥 손으로 꽉 짜서 측정하죠. 이렇게 꽉 짜갖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뿌리 상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상할 것 같으면은 뭐 다 죽었죠. 이렇게.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배양에 사용하는 비료는 여기서부터 배양에 사용하는 비료 외워놓으세요. 페이지가 290페이지. 네.